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은 바쁘다기보다도 생각할 게 참 많죠. 아, 생각할 게 어떤 것 때문에 좀. 요즘 문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실정과 폭정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아마 체감 문정권 지지율은 나는 20%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지지율이요? 네. 지금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하고 있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그 응답률이 4에서 5%입니다. 95% 사람이 응답을 안 해요. 전화를 해도 95%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4, 5% 응답하는 계층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적극적인 지지자와 적극적인 반대자들입니다. 그렇죠. 양극단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언론기관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는 그건 착시가 많다. 착시. 네. 그래서 이 정권 말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나라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다양한 대통령들을 만나보셨는데 예. 특히 이제 뭐 진보 좌파 쪽에 있었던 대통령들,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그때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왜 다른가 하면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진보 좌파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나는 진보 좌파라고 본 일이 없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수파의 반공주의하고는 많이 틀렸죠. 대북 정책 하나를 두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쓰기 전에 이미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북방 정책을 했어요. 그렇죠. 박철원 특별보좌관을 시켜서 북방 정책을 주도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할 때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반공주의 거기에 대한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 진보가 해야 될 일, 좌파들이 해야 될 일을 보수 진영에서 했어요. 이미. 그걸 이어받은 게 나는 김정일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봤습니다. 그건 나쁜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햇볕 정책이 비난을 받게 됐냐? 퍼주기 대북 정책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건 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퍼주기 대북 정책으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햇볕 정책을 펴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자기들에게 현금 지원했던 걸 이용해서 핵도 만들고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나는 굳이 좌파 정책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치밀하게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부터 바꾸고 있어요. 그게 진보 좌파의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도적으로. 이 정권은 DJ 노무현하고 달리 치밀하게 준비된 좌파 정권입니다. 그래서 친북 좌파 정권으로 나는 규정을 했어요. 그건 앞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정권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치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좌파 정권이고 한국 사회에 70년 이루어놓은 이 업적들을 전부 붕괴시키고 체제를 바꿔가는 과정이다. 난 그래 봤습니다. 그럼 의원님 생각하셨을 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방향성 자체가 정책 몇 가지가 진보적인 게 있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럼 손 안 댔죠. 손 안 댔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거를 완전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광복회 운영되는 거 안 보세요. 김원웅 씨 앞세워갖고 광복회 운영하는 거 안 보세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하더라도 보수파의 상징인 광복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 전체를 틀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 휩쓸려 가지고 집단 체면 상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집단 체면 상태. 그 자기들도 느끼지 못하면서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닌가. 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코로나 얘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코로나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국민 전체의 안전, 뭐 건강 이런 걸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범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정치 방역이라고 했습니다. 네. K 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이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원칙한 정치 방역이다. 이 말하자면 정권 유지 보호 수단으로 방역이 활용되고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5사람 이상 모임 금지인데 지하철 안 가보세요. 네. 바글바글해요. 그렇죠. KTX, SRT를 한 줄만 타게 다 만들어 놨는데 네네. 지하철은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거는 지하철서는 안 걸리는가요? 코로나가 지상에만 돌아다니고 지하에는 전혀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식당도 지금 못하게 해놨는데 내가 그 펜앤마이크 가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9시 이후에만 활동하냐 밤에만 활동하냐 그러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즉각 이틀 뒤에 그 이야기 하더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행성이냐 또 얼마 전에 골프는 4명이 운동을 하는데 3명만 해라 했다가 하루 만에 그 4명으로 또 바꾼 일이 있어요. 지난 설에도 못 내려가게 하더만 이번 설에도 이제 지난 추석에도 못 내려가게 하더만 이 설에도 못 내려가게 하고 가족들도 5인 이상 식사 금지를 하고 인륜에 반하는 짓이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지금 아마 광화문에 반정부 집회한다 모이라고 하면 300만이 모일 겁니다. 구름같이 모일 겁니다. 응? 사람들이 모이는 걸 겁을 내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또 추석에 서울 밥상의 민심을 겁을 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려가지 마라. 가족끼리도 5명 모이지 마라. 아니 자식 둘이 와버리면 손주하고 와버리면 그럼 손주 띄놓고 나 이 소리 합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거는 정치 방역이다. 자기들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 방역하지 말라고 내가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 보호 수단에 불과한 방역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인데 그 자유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유가 억제가 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자세히 보면 지난번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년에 대한민국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렇죠. 그건 질병관리청 발표예요. 코로나로 여태 1년 지난 동안 사망한 사람이 지금 1,000한 2,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독감보다 적죠. 1년에 독감 사망자보다 치사율이 더 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너무 과잉 공포를 주는 것 아니야. 그렇게 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억압적으로 통치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정치 방역이다. 정치 방역. 그렇죠.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좀 놀랐던 게 대부분의 이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냥 그거 자체를 하지 말게끔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뭘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또 동기뿐만 아니라 한 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사법연수원 내 2년 내내 추미애 장관한테 말 한마디 걸어본 일 없어요. 괜히 말 걸면 찝쩍거린다는 오해받을까 싶었어.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시위를 억압하고 그런 측면보다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빵점이었지. 빵점. 법무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법질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가장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장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나 법무부 장관으로 바라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그 의원님께서 이 지금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법안도 또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백신 접종을 받는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 조항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죠. 헌법에. 근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근로하지 않는 사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근로하지 않는 사람 불이익 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법에 방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무는 부과하지만 백신 안 맞아도 돼요. 그거는 선언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안 해요. 또 어느 댓글에 보면 그 의무를 근거로 시행령으로 처벌조항 두는 거 아니냐. 시행령은 처벌조항으로 둘 수 없어요. 재형법정수 이상 모든 법률에 죄가 되는 거는 법률에 규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나는 의무조항을 둘 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논란이 될 것도 논란이 될 것도 없다. 이거 뭐, 그건 당연한 규정이다. 네. 백신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고 백신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처벌 대상도 없고 분리 금지도 없다. 그런데 왜 백신 접종 의무를 그럼 여권에 또 기재하게 했느냐? 다른 나라에 이래 갔을 때 백신을 접종했지 했나 안 했나 그걸 조사하려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죠? 입고 갈 때? 그쵸. 얼마나 번갑스러워요. 응? 접종한 사람은 접종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권 제시하면서 그냥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접종 안 한 사람은 거기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함부로 입국을 시켜줍니까? 안 되죠. 안 시켜주죠. 강제 접종을 받은지 안 그러면 니 나가라고 그러죠. 그 다른 나라 입장도 고려해서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여권에 백신 접종했다는 그 기재가 돼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보통 가면 2주 자가격리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해갖고 이제 이 사람은 코로나 풀인데 그래 되면 자가격리 할 필요도 없죠. 입국에 제한도 없고. 그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려고 나는 그걸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악용해서 내용도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게 법 체계를 안다면 그런 말을 아예 안 할 건데 법 체계도 모르면서 강제 접종 무슨 강제 접종 세상에 지금 강제 접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체계에서 선언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언론에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기자가 멍청해서 그래요. 그거는 네. 나는 그런 기자들 보고 대꾸를 안 해요. 그건 멍청한 사람이야. 그건 기자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상대로 뭘 내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항상 보면서 이번 사태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렇고 너무 공격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나는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자기들 보기에 가망 없고 희망 없으면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격 안 하죠. 위협적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극심해진 게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들어가면 그 다음 옳고 그른 판단은 안 하니까요. 왜 지금 대깨문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나는 그게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어요. 근데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 그쵸. 뜻이라고 하더만요. 네. 그럼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가 극단화된 대표적인 게 대깨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김일성주의만이 살 길이다는 그런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그건 안 된다. 참 불행한 이야기다. 그렇죠. 저는 근데 좀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냥 운동권 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막 저렇게밖에 그 집권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같은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의 프레임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멍청하잖아. 근데 네네. 나는 멍청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늦더라도 그건 불가피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겠냐. 설명하는 과정에서 꼬투리 삼아서 또 물고 늘어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네. 진상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난번에 대선도 그렇고 예. 이번 총선도 그렇고 현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던 게 막말 때문에 우리가 졌다. 우리가 너무 막 극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졌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는 그래 네. 보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선거 패전의 출발은 탄핵입니다. 탄핵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지난 총선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총선에 만약 보수 우파 진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상대했다면 우리가 압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잘게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거짓말. 네. 정당이나 지도자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근데 이 정권은 거짓말을 그 수없이 하고도 어떻게 정권 유지가 가능했을까요? 뭉쳤기 때문에. 반대 진영이. 네. 과거에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등식이 바뀐 게 보수 우파가 분열로 지금 망하고 있고 진보 좌파들이 부패로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바뀌었네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보수 우파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연대에서 잡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때도 한나라당이 이름으로 선거했고 새누리당에도 새누리당 이름으로 선거했고 그러나 진보좌파 진영은 언제나 연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린 게 한국사의 주류가 진보좌파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연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합치고 연대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제 이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도 이길 수가 있다. 지금 프레임이 바뀌어버렸어요. 현재 지금 보수우파 진영이 분열이 됐던 계기가 아까 탄핵이죠. 탄핵인데 그 탄핵을 이제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이제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탄핵을 딛고 일어선다고 하면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음 대선에서 TV 토론할 때 너가 탄핵 정국을 사과하지 않았냐.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이제 다시 너가 집권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을 때 무슨 대답을 할까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을 딛고 일어서자는 거는 사과로 출발하자는 게 아니고 모두 뭉쳐서 우리나라 70년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력을 우리가 새롭게 징치하고 전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탄핵을 딛고 일어서자는 것이지.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탄핵 당시에 네가 이 짓 안 했냐, 이 짓 하지 않았냐, 그걸 논쟁을 삼아서 무엇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 탄핵 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재심 제도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야. 그쵸. 역사적 사실로 과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그것만 논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집권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당연히 그 날짜로 사면 복권하죠. 명예회복 다 해주죠. 그렇죠. 근데 집권 못하면 감옥에 영원히 있어야 되죠. 그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탄핵 당시에 니는 탄핵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걸 지금 논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논쟁 밖으로 넘기고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집권해서 두 대통령 탄핵 문제도 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 재판이었다. 정치 보복이었다. 응? 그리고 명예회복하자. 그건 집권해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동의를 하는데 우파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딛고 일어서자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정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하나가 돼서 집권을 해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도 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 그리고 또 이렇게 감옥으로 보낸 게 정당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멍청한 거지. 나는 경남지사할 당시부터 그쵸. 일관되게 탄핵 반대했고 두 분 재판을 일관되게 정치 재판으로 이건 보복이다. 그렇죠. 그래 했던 사람이야. 이번에도 사면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그걸 사면을 구걸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때는 할 테니까 살려달라 이건데 그거 하지 말고 석방해라. 그게 답이죠.